네,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모시고 지금 정말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어떤 주식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시장 상황 좀 네. 간단하게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뭐 경기 침체다, 뭐 역대급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서 뭐 거의 뭐 폭락이 오는 그런 약간 좀 어두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연초 들어서서 또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 잠깐 깼다가 빠르게 반등을 해서 현재 2400대 한 중반, 중후반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골디락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첫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항상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를 때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같은 올해와 같은 장세를 저는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신 있어 해요. 즉 종목 장세를. 이 장세는 시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내가 진짜 부지런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장세라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먹을 것도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얘기는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관점으로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시장은 지금 단기간에 오르는 상황에서 워낙 많은 갭이 발생을 했어요. 저는 이 가뜩이나 상승 모멘텀이 크지 않은 장세에서 조금의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반등 장세 때 분명히 상승 모멘텀이 크지 않은데 중간중간 얘가 갭을 발생했다.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부실 공사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해소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우려감이 갑자기 한순간 이게 해소되지 않았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의 올라가는 장세를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좋게만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그래도 종목 장세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비중으로 단기적인 매매는 좀 병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빠지는 장이었다면은 올해는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하락하는 장이 아니라 적당히 약간 좀 횡보하는 장?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뭐 상승을 막 크게 하거나 또다시 하락하거나 이렇게 방향성이 뚜렷한 시장이라기보다도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약간 종목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그런 그렇죠. 시장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네네. 작년은 진짜 와 이게 어디까지 빠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려돼서 시장에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너무나 많이 질비했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저희 채널에서도 이거는 하방이니까 웬만하면 현금화 하시고 진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올해부터는 좀 관점을 달리 보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부터는 물론 한 번의 폭락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박스 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는 좀 자신 있게 다시금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실 작년에는 단기간 내에 내가 어떤 관점을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다시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말 좀 실력가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서 또 이렇게 종목이 잘하니까 뭐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라기보다도 투자 아이디어를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실 거니까 맞습니다. 그 투자 아이디어가 현재 이 시류와 좀 합당한지 고려를 해보시고 그 아이디어가 동의 되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네, 일단은 하나하나 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12월에 약간 2차 전지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금 약간 좀 돈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좀 어떤 주식을 봐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2차 전지 물론 너무 좋고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지금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거는 기존의 보유자분들 관점이지 새롭게 투자하는 관점에서 굳이 지금 2차 전지를 뛰어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계속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아직 크게 안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작년에 제가 마지막 투자 기회로 볼 만한 거는 역시나 장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장비주들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눌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2차전지 말고 2차전지 다음에는 누가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키포인트로 얘기 드릴 만한 건 뭐냐면, 그걸 살 걸. 뭐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뭐 할까? 라는 이런 껄무새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럼 다음은 뭘까? 다음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건 뭘까? 분명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고 차트상 바닥이네? 얘는 좀 싸네? 라는 관점. 즉, 다음에 올라갈 것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 찾아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2차전지도 그러면 이와 관점에서 볼게요. 2차전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또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게 사실 미국의 IRA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여기에서 또 유럽에 또 CRM이라고 해가지고, 유럽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을 할 거래. 라고 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기차 생산 기반을 더 확충을 하고 생산력을 막 뿜어내면서 여기 보조금까지 더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부족해. 그러면은 중국 쪽으로 기존에 손을 벌렸었는데 또 중국 쪽과의 손은 잡기는 싫어. 탈중국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이제 반사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시발점은 미국의 IRA였다. 이런 흐름이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게 아니라 앞으로 거의 10년간은 이어질 만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동일하게 이 탈세계화에서 탈중국화를 보여주면서 미국과 유럽의 투자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를 봤을 때는 결국 또 다가오는 3월 이 미국의 IRA 세부 조항 집행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조항이 집행이 됐을 때 어떠한 섹터가 크게 부상을 받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봤어요. 첫 번째는 폐배터리였고 두 번째는 수소였습니다. 폐배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작년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쫙 그 올라갔던 상승세를 반납하고 나서 최근에 단기적인 추세의 상방 추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많은 분들이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2차전지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폐배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시기가 좀 이르다라고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 원칙과 규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일정 부분은 재활용하는 비율을 탑재를 할 것을 규제화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는 그 큰 방향성에 있어서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로상 보더라도 사실 작년부터 특히 올해부터 해서 폐배터리 전체적인 전기차가 한 차례 들어갔던 2차전지 배터리 수명이 다해서 나오는 폐배터리 양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2차전지를 잡고 싶었는데 놓쳤다면 다음 스텝으로 폐배터리 쪽을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소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수소를 올해 특히나 왜 좋게 보고 있냐면 기존의 수소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수소를 기존에 내가 쓰던 에너지원보다 더 값싼 가격으로 쓸 수 있는 판이 열려야 기업 입장에서도 이 수소를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해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모멘텀인데, 올해부터 이게 생길 수가 있는 게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서 특히나 그린 수소의 보조금 지원을 세액 공제 혜택을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아직 이 세부 조항이 집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선반영 기대감으로 이 미국에서 그린 수소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이 바닥권에서 단기간 내에 50%나 상승을 했어요.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소를 잘 안 보고 계시는데 은근히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수소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지금 기어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꾸 누가 매집을 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눌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올해부터는 수소에너지를 보다 값싸게 쓸 수 있는 판도가 열리는구나. 그러면 그 값싼 수소를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친환경 모멘텀을 가야 하는 이 정부 입장에서 더 수소를 쓰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 입장에서 기존에는 이거 비싸니까 일단 요거 쓸게요, 알게모레 자꾸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요거보다 싸네 하면은 사실 안 쓸 이유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소를 가지고 생산을 많이 했을 때 이거를 누군가는 쓸 건데, 그 쓰는 관점에서 이 활용하기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값싸게 들어온 수소를 어떻게 쓰느냐, 결국 수소 연료전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수소 연료 탱크에 있는 수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전기 결합을 시켜서 물을 배출해내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갖다 쓰는 게 수소 연료전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가 거의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전 정부 때부터 수소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가능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름에 퓨얼셀이라고 붙은 기업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산퓨얼셀, S퓨얼셀, 범한퓨얼셀, 얘네들이 또 차트상 바닥권에서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이 수소 시대가 또 열리면 열릴수록 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테니, 앞으로는 수소를 더 장기적으로 크게 좋게 볼 수 있겠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큰 방향성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수소 방향성 의심하는 분들은 없었는데, 그렇죠. 다만 속도가 언제냐, 지금은 이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 속도를 지금 앞당기려고 하는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AI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AI라는 시장, 산업 자체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 갖고 계신 분들 없었을 거예요. 없죠. 근데 다만 이게 벌써 왔다고? 심지어는 그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많은 학자분들도 AI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니, 많은 분들이 야, 저거는 너무 먼 미래야 라고 생각하는 이 유망 산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으니까 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폐배터리나 수소 어떻게 본다면은 2차 전지와 무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큰 틀, 그 신재생 에너지 큰 틀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장성의 순서대로 본다면은 정말 2차 전지가 부각된 뒤에 폐배터리라든지 수소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차의 문제지 확실히 좀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무래도 3월에 집행될 IRA 세부 조항이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2, 3월 정도까지는 관심을 두셔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수소는 그 내리에서 잊혀진 지 좀 된 것 같아요, 진짜. 한때는 되게 많이 부각을 받았다가 약간 시장 안 좋아지면서 뭐 2차 전지는 또 강세에다가 또 AI, 로봇 이런 쪽에만 쏠려 있지, 수소는 아직까지도 좀 시장에서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방금도 제가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막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도 뭐 약간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도 있고 좀 다소 좀 조정을 받은 종목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좀 로봇 다음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좀 그런 산업이 어딜까 궁금해할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진짜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작년 5월부터 중요해진 관점이었어요. 작년 5월부터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존에 코로나, 그 다음에 3고 시대 이런 움직임에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신규적으로 투자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정부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뤄주지 않았고, 하지만 작년 5월 또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투자를 하라 라는 식으로 방향을 열어주고, 대기업들도 이에 딱 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작년 5월부터 막대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에 선두에 위치해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이재용 회장의 취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뉴삼성으로 향하기 위한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로드맵으로 잡혀 있었는데 회장이 취임이 되니까 이 역시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과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주목을 해봐라 라는 식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로봇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역시도 우리는 사실 앞서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뉴삼성으로 향해 갈 때 삼성전자가 로봇을 삼성의 뉴삼성의 핵심 매개체 역할을 로봇으로 하겠다라는 발언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만큼 삼성이 로봇에 진심이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를 좀 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질문의 유지처럼 삼성이 이미 로봇에 투자를 했는데 다음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는 그 삼성의 뉴삼성 방향성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삼성전자는 5년간 450조를 뉴삼성으로 향해 가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유동성 자산만 놓고 봐도 합산 120조, 120조 가까이 됩니다. 이는 또 글로벌 대기업 중에서도 거의 탑급이에요. 맞아요. 돈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결국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데, 그러면 또 그 투자를 하는 곳에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뉴삼성으로 향해 갈 때 450조를 어디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냐면,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 바이오, 세 번째는 신성장 IT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냥 M&A 측면인데, 근데 반도체와 바이오 봤을 때는 기존에 계속 투자를 해왔었던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있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커지는 관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먹을 거리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먹을 거리는 신성장 IT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이제 신성장 IT로 삼성전자가 로봇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 얘기를 들었던 게 로봇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AI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또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삼성도 메타버스에 뛰어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퀄컴이랑 구글이랑 손을 잡고 이 메타버스 협업을 하면서 뛰어들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오면서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단계적으로 올랐고 그러면 우리 일단 크게 세 가지의 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봇, AI,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 세 가지의 축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띄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고 삼성전자와 기존에 얼마나 좀 관계도를 높게 키웠던 기업이었느냐 지분을 애초에 갖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고객사로 확보를 해놨었거나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게 삼성전자가 마지막 네 번째가 M&A라고 했는데 M&A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M&A로 재미를 본 케이스가 최근 기준으로 하나가 있죠. 전장. 2017년도 때경 이제 하만을 인수를 하고 작년부터 역대 최대 매출액과 최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재미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본업, 반도체, 뭐 가전 이쪽의 사업부에서의 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돈을 투자해서 싹을 틔웠는데 얘가 생각보다 열매가 탐스럽게 맺혔네. 그러면 이 분야의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좀 더 집중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크게 로봇, 다음은 AI, 메타버스, 그리고 전장까지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전장 쪽은 뭐 삼성에서 대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키우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해서 잘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장 규모 관점에서 봐도 사실 그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또 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AI와 또 로봇 다음에 필연적으로 선장하는 그런 섹터, 주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AI라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 저는 이제 보안이다. 사이버 보안. 네. 왜냐면 제가 이 생각을 어디서부터 가졌냐면 로봇을 공부하면서부터 가졌어요. 사실 우리가 이 로봇, AI
처음에 접하는 환경 자체가 영화잖아요. 공상과학 영화. 근데 과거 영화를 보면 어느 시대가 열리느냐. 뭐 터미네이터만 봐도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러한 로봇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탁 뭔가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얘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더라. 라는 부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너무 먼 미래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로봇과 AI를 해킹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한 많은 또 정부 지자체 기업들이 보안 쪽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IT, 특히나 AI 분야에서 대기업 IT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해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을 투자를 한다면 어느 분야에 우선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느냐라는 설문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1위가 바로 이 보안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기술자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 로봇이 지금은 사람을 도와서,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 지금 너무나 많아졌죠. 사람을 도와서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단순 반복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그 로봇이 사람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자유롭게 운행을 하면서 뭐 배송도 하고 서빙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로봇의 그 껍데기가 아니라 이 로봇의 내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시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로봇은 결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우려를 해야 돼요. 진짜 무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게 아예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로봇의 하위 단계가 자율주행 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율주행 차를 내가 막 타고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를 누군가가, 해커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해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에 있는 악셀레이터를 무제한적으로 밟아라 라고 한다면 그 차를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사고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꿈꾸는 방향성이 유삼성으로 향해 때 있어서 한 가구 1로봇,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하나의 로봇은 필수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든다 라는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는 로봇이 가사일,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애완동물 케어, 그 다음에 노인 케어 이런 것들도 하려고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지 알아서 움직이는 로봇이 만약에 해킹을 당해서 갑자기 나한테 칼을 들고 다가온다.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끔찍하죠. 네. 여기 이제 기업들의 공장들도 지금 다 이제 로봇 시스템화되고 있는데, 그걸 해킹을 해서 공장 가동을 마비시켜버리거나 거기 불을 지핀다면 또 끔찍한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미 몇몇 그런 스마트 공장을 해킹하는 사례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버 해킹 공격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었다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로 나왔었고요. 이미 글로벌리하게 이 해킹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큰 무기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가 있으면 당연히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 그 무기에 발맞춰서 꺼내들 수 있는 방패, 이 산업이 바로 보안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보안 산업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부를 해서 장기적인 뷰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AI 관련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국내 몇몇 보안 관련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또 꽤나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수급의 주체가 또 외국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당장 이 촬영 날짜 기준으로 내일일 거예요. 국내 또 걸출한
보안 관련 기업인 센즈랩이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센즈랩이 기간 수요 예측이 1300대 1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간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상장 이후에 단기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야, 쟤는 뭔데 저렇게 올라가? 아, 보안 관련주래. 보안? 그러면서 다른 보안 관련주들도 사람들의 시선과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장기적인 뷰보다는 단기적인 뷰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보안 관련 주식이 사이즈가 좀 작은 기업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안랩인데 맞아요. 이것도 사실 정치인 테마저 맞아요, 엮여가지고 맞아요. 네. 좀 주가감이 그렇긴 한데 사실 보안이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이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단기적인 그런 이벤트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중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주식들, 좀 펀더멘탈이 괜찮고 실적이 나오는 네. 그런 기업들은 쭉 지켜봐도 괜찮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센즈랩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높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기존의 보안의 그 트렌드와 지금의 보안의 트렌드는 또 달라졌어요. 기존의 뭐 알랩과 뭐 이스트소프트 뭐 이러한 기업들이 보안 시스템을 했던 건 뭐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무실 방에 있는데 이 방 밖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침입을 하는 거를 막는 거죠. 그게 이제 보안의 역할이었죠. 네. 이거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경보음을 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가 받아치는 역할을 이제 보안이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던 게 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또 재택근무들이 많이 풀리면서 VPN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내부로 데이터를 수시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 보안 시스템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트렌드로 변하고 있느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너도 내가 믿을 수 없고 나도 내가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 보안 시스템에게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저 도둑이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외양간을 털 만한 경로를 다 미리 분석해서 미리 배리어를 쳐놔라. 라는 관점으로 보안 시스템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일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센즈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트렌드에 있어서의 좀 성장성을 좀 관심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신규 상장 이후에 수급이 몰렸다가 이게 쭉 빠지는 부분들은 또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빠졌을 때 실질적인 이 기업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기업의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데 그럴 때 이제 나는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앞서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공부를 해놓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 왔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삼아 보시면 또 좋을 만한 관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AI라는 이 기술력 자체가 워낙 미국 쪽이 압도적입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시장 자체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도 관심 있으시다면 보안 쪽은 해외 기업 쪽을 또 노려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은 우리나라보다 이런 레퍼런스들이 훨씬 더 많고 기술적인 혜자도 높고 그다음에 고객사도 워낙 다양하고 정부의 또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성장의 길이 비교적 더 클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해외 기업들 잘 찾기 어려우면은 해외 보안 관련 ETF는 또 이게 몇 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얘기도 또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챗 GPT 가장 핫한 그런 키워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챗 G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썼더니 A+를 받았다, 막 약간 기존의 그런 윤리와 질서를 흐트러뜨릴 만한 그런 네.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증시에서도 이미 관련주가 뭐 4-5배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약간 좀 조정이 나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하락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AI. 참, 여러분들, 일단은 이 혁신적인 기술적 변화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먼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시고 그걸 한 번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챗GPT가 저도 안 써봤을 때는 그냥 뭐 AI 한번 이슈화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써봤는데 야, 이렇게까지 됐다고? 좀 혹하더라고요. 야, 이게 막 그림도 그려주고 막 시도 한 편 써주고 심지어는 부자TV 이수빈을 아니 하니까 너무나 상세하게 10줄로 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도 한번 쳐봐야겠네. 그래서 되게 뭔가 뿌듯하면서도 신기하고 또 그랬었는데 진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없고 다만 업데이트 이제 시간 자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니 했을 때 윤석열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문재인이 나오고. 그 데이터가 2021년까지인가 맞아요. 아무튼 그쵸. 예. 네, 근데 사실 뭐 상반기 중에 GPT 4.0 버전으로 새롭게 또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싱싱한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챗GPT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들도 너무나 많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챗GPT를 활용해서 유튜브를 찍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편집과 썸네일 제목까지도 달아서 아예 채널 자체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 핫해지니까 이제는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핫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그 하나의 이슈, 테마가 떴을 때 저는 4가지 순서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요. 네. 이게 딱 첫 글자만 따서 직간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관대수요? 네.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관련도가 높은 기업. 네, 직접 관련주라고 하는데 챗GPT가 떴을 때 이 챗GPT를 만들었던 오픈 AI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초기에 떴던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I 관련 사업을 하는 놈이 누구냐 이게 직접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리고 야, 이 챗GPT란 챗봇이 정말 시장에서 핫하다. 그러면 다른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누구냐? 이런 관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와 같은 기업들이 초반에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죠. 맞아요. 얘네들은 이미 300%에서 500% 가까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사실 거예요? 얘네들 심지어 적자인데 저는 지금 안 삽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노려봐야겠죠. 간접 수혜주. 직접적으로 챗봇을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얘도 AI 사업을 한대. AI 기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더래. 그러면 AI라는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커지고 기업들의 관심도가 커지니까 여기에 돈이 쏠릴 것이니 얘도 같이 부각받지 않겠어? 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름에 AI만 붙었다 하면 막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간접세주인데 요것도 이미 한 차례 폭풍우가 좀 지나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뭐냐? 대장주. 그 중에서도 진짜 배기 기술력. 전 세계랑 딱 비교를 해봤을 때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은 진짜 배기 기술력과 탄탄한 고객수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 이게 대장주죠. 이거를 제가 셀바스 A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얘도 제가 언급하고 나서 1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장주도 늦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AI라는 산업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AI라는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더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연적으로 필요한가. 그리고 AI라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 커졌을 때 동반돼서 같이 필연적으로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 이건 또 뭔가. 그러니까 이 역시도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거죠. AI가 아니라 AI 다음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보지 못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그 좋은 기업을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투자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종목 장세 때 이런 이 사이클 순서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종목 순환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보다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AI라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AI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AI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라 하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즉 기계에 사람의 뇌와 같은 두뇌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AI다. 자, 그럼 인공지능 AI라는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자, 갓난아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갓난아기에게 처음에 이게 볼펜이라는 거야, 이거는 컵이라는 거야 라는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그 다음에 얘한테 나중에 아이야 펜 좀 가지고 올래? 아이야 이거는 펜으로 이걸 써야 돼. 아이야 지금 물 좀 먹게 컵 좀 가지고 와. 이런 행동의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 많은 정보를 먼저 습득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습득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 수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이 AI에게 스스로 학습시키기 위한 빅데이터를 주는 거죠. 근데 이미 이 빅데이터 싸움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승자와 패자가 갈려 있고 신생 업체들은 이 빅데이터 시장으로 뛰어들기 어렵다라고 볼 정도의 지경까지 놓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 씬에서의 대장격 종목, 새롭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략하기는 어려우니 그 다음을 한번 보자. 그 다음이 뭐냐? 이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도와주느냐?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슈퍼컴퓨터. 네. 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데에서 이거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AI 반도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글로벌 IT 관련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모두가 다 이 AI 반도체를 주목하고 여기 투자하면서 자체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IT에 있어서도 AI를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겠는데 그 중요한 AI에 있어서 그 속에 진짜 중요한 핵심 기술력이 AI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AI 반도체는 기존의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아직 이렇다하게 치고 나가는 기업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GPU 이런 것들은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이 표준화가 됐던 것들을 보다도 조금 더 성능을 좋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씬에서의 탑인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업체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이 AI라는 시장에서 슈퍼컴퓨터에 들어갔던 건 거의 다가 GPU인데 이제는 GPU의 한계가 왔어요. 왜? 얘를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다 빨리 처리를 하려고 봤더니 GPU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필요한 만큼 그 탑재량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 컴퓨터를 돌려야 될 때 필요한 전력 소모량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필요한 만큼 이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점점 효율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많은 IT 관련 대기업들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GPU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AI 반도체를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서 전력 소모량은 낮추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와 처리량은 높게끔 효율을 좋게 만들면서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한두 개 조금 소량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자라는 관점으로 좀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기존의 GPU와 달리 AI 반도체는 특정 하나의 반도체로 규격화되지 않았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설계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공룡급 기업들은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자체적으로 이 반도체를 확보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특성상 어떤 라인이 필요하냐면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하고 생산하고 이를 검사하고 포장하는 4단계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가장 어렵고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게 설계 쪽이에요, 설계 쪽. 실제로 미국에서 반도체 대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설계 쪽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I 반도체 쪽에서도 설계 쪽으로 특화된 기업들을 여러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퀄컴과 같은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엔비디아를 제쳤다라고 평가를 받은 기업도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이 기업은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어요.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더 응원을 하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투자금 유치를 또 새롭게 받아서 계속 더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타 경쟁사, 지금 우리나라끼리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부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더 인정을 받고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까지 확보를 한다면 이 시장이 커져가면서 얘가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관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속된 말로 국뽕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투자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정말 좋은 기업에 내가 그 기업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나도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에 대한 차이까지 노려먹는 그렇게 기업과 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국익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선진국이 되는 이런 움직임. 그 안에서 또 선진국에서 내가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활력과 나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이런 거를 저는 꿈꾸면서 투자의 길을 좀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나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감사하고 다행이고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내가 이 기업을 응원하고 싶고 이 기업이 앞으로 정말 커져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높일 수 있을 만한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신다면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좀 응원을 보태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한 가지 저는 긍정적인 건 새로운 씬이기 때문에 기존의 독재적인 기업이 아니라 새롭게 치고 나간 스타트업에서 또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누가 더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그대로 빨리빨리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조금은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뒤를 챙겨야 되는 대기업보다는 앞만 보고 뛰어갈 수 있을 스타트업에서 기회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여러분들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하시는 거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이는 물론 진짜 초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딱히 이렇다 할 기업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해외 기업. 이 기업에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서학개미 70%가 물려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온큐 말씀하신 네. 거죠.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중에 또 그 기업만한 기업은 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시장 자체를 좋게 보신다면 꾸준하게 뭐 내가 기업과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AI 반도체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팹리스 그쪽에 또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뭐 가능하면은 관련해 가지고 뭐 종목 리스트를 실어 드릴 테니까 공부하신 차원에서 네네.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AI 말고 또 이 주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삼성과 LG가 네.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설깃한데 이 주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주식은 전장입니다. 아, 전장. 왜냐면 제가 딱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전장을 생각을 하게 됐냐. 로봇과 AI 관련주가 굉장히 올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는데 얘네가 왜 부상을 했을까에 대한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근데 그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안 올랐다. 그게 바로 전장이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로봇 AI 관련주가 왜 올라갔을까라는 기준을 따져봤을 때 크게 저는 세 가지 기준을 봤어요. 일단 첫 번째가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더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향한 투자.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를 향한 투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투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당장에 뭔가 모멘텀을 보일 수는 없겠는데, 까놓고 봤는데 이게 혁신적인 기술력이 있더라. 활용 가치가 높더라. 실질적으로 이 산업의 성장성을 볼 수가 있더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뭐냐? 저는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는 이 시기 때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시기 때 나오는 특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봤을 때 그중 하나의 특징이 뭐였냐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요가 대중화가 되는 시작이 나와줘야 된다. 즉 B2B가 아니라 B2C의 수요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가격 경쟁력, 로봇의 입장에서 가격 경쟁력이란 무엇일까? 로봇의 역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었는데 로봇이 사람의 그 인건비보다 싸진다면은 로봇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네? 그러면 점점 사람이 아닌 로봇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겠고 그러면은 이 로봇을 만든 업체들이 돈을 벌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작년부터 이 가격 경쟁력은 이미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갭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인플레이션 지금 4, 50년 만에 나온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사이클이 바로 고용비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인건비는 점점 비싸질 일만 남았어요. 근데 로봇은 점점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또 부품 내재화를 하면서 점점 싸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여하는 시스템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로봇을 쓰려고 하는 많은 기업 지자체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AI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챗봇만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AI라는 시장이 이미 우리 삶 속에 많이 녹아들고 있어요. 자, 예전부터 사실 AI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얘가 진짜 사람을 대체하면 우리 일자리는 어떡하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실제로 사람을 AI가 대체하고 있더라. 제가 최근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네. 보험사에서 보험 만료가 됐다라고 하는 안내성 전화였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AI가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AI가 단순히 딱 안내성 멘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랑 대화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제가 네, 아니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 알아듣고 다음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그 개인 그 정보 확인 절차도 질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했을 때 바로 또 알아듣고 또 다음 단계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시면 과거에 AI라는 시장이 커질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나중에 AI가 사람을 대체하니까 없어질 만한 직업군 순위가 막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1위가 바로 CS 텔레마케터였어요. 이게 이미 지금 대체되고 있다. 라는 게 딱 이게 확 체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지금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즉 AI라는 시장 자체의 산업 성장성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걸 느낀 거죠.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기업들도 투자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막 성장성을 보였지만 실제로 돈을 못 벌면
이 기업의 투자 기회는 많진 않거든요. 근데 까놓고 봤는데 대장격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더라 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 AI도 대장격 기업들은 이미 돈을 벌고 있다. 특히나 AI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 업체로 볼 수 있을 구글은 이미 AI로 돈을 벌고 있더라. 흑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오픈 AI를 통해서 이제는 유료 서비스를 전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또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게 올해 매출 전망 대비 내년 매출은 5배 성장 전망을 잡아놨더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투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혜자, 그 다음에 대장주의 영업이익적인 성장, 흑자, 이런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요인을 로봇과 AI가 갖췄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갖춘 다른 산업은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그게 바로 전장이었던 거죠. 첫 번째,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전장은 이게 우리나라 IT 대기업 딱 놓고 봤을 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삼성과 LG잖아요. 이 두 기업이 지금 공통적으로 최근 기준으로 봐서도 전장 쪽으로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전장이었거든요. 왜냐? 둘 다 기존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긴 했지만 작년 실적을 까놓고 봤는데 지금 LG, 삼성 둘 다 가전 사업도 안 좋고 반도체도 안 좋고 막 본업들이 안 좋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전장 사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더라. 이 난세 속의 영웅이더라 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말라 비틀어가고 있는데 얘는 굳건히 맛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더라. 그러니까 그런 놈한테 더 물을 줘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통과가 됐고요. 두 번째, 그럼 과연 전장 관련해서 혁신적인 기술력, 진짜 산업의 성장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최근에 그 CES 2023에서 좀 눈치를 챘어요. 왜냐? 전장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 부품을 전기를 통해서 돌아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해야지 얘가 실질적인 활용할 수 있는 부품. 근데 지금 많은 분들 알다시피 전기차의 이 침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역시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CES 2023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많은 대기업들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처음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면서 수많은 개발, 투자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막연한 꿈을 쫓아서 돈을 쓰기에는 부담이 되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반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벌어보자 라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이번 그 쇼에서 뭘 가장 많이 출시를 해줬냐면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반자율주행화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비교적 이 앞에 화면을 덜 보고 보다 이 여각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자동차 안에 꾸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부품들이 더 전기를 필요로 하는 부품일 테고 그 부품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의 속도가 붙겠구나라는 부분이었고요. 근본적으로 전장을 또 가장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전장 부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어요. 왜냐? 이렇게 전기차 전동화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난에 걸려 있더라. 얘가 없으니까 다른 부품들도 탑재를 못해서 출시를 못하더라. 근데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얘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다른 부품들도 이제는 성장 모멘텀을 띌 때가 됐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대장주가 진짜 돈을 벌고 있냐? 우리나라 대장격 기업,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 또 LG전자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전장량 매출 성장세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는 게 눈이 보인 거죠. 그러니 얘네들 삼성과 LG 쪽과의 관련도가 높은 전장 부품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장은 근데 좀 카테고리가 많긴 하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뭐 하드웨어 부품이라고 하는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뭐 콘덴서도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쪽에서 약간 좀 어느 쪽을 좀 선호하시는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 얘는 이제 그 자동차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네 번째는 카메라 모듈, 마지막 5번째는 텔레매틱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모두 다 저는 좋게 봐요. 모두 다 좋게 보고 각각의 대장격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저희 채널 멤버십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업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 5가지 중에 비교적 좀 좋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차를 당장에 굴리는 데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랑 그다음에 이 파워트레인 쪽, 이쪽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전장용 디스플레이랑 카메라 모듈 이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야 이게 기술력도 있는데 고객사도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고객사를 갖추고 있어. 그러면서 매출도 내고 있네? 라고 하는 기업들을 잘 지켜보시면 지금 공략할 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돈이 이쪽으로 몰린다고 또 영상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CS 2023을 보고 그 관련된 리포트를 제가 다 봤어요. 가장 베스트한 건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베스트 했었을 텐데 그렇긴 하죠. 제가 내년에는 좀 네. 꿈을 갖고 있는데 네. 올해는 못 갖고, 그래서 갔다 와서 리뷰를 써서 올린 리포트들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거든요. 다 봤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은 앞으로 이 4차 산업에서의 또 IT에서의 기술적인 혁신과 큰 성장은 여기서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던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메타버스, 자율주행, AI였어요.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리자면 메타버스는 이미 올해 기존 점유율 1위를 잡고 있었던 메타의 또 신제품 디바이스 출시,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 외에 또 중국 업체들까지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하나 그 CES에서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기존에 메타버스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했냐? 그거 게임이잖아. 그거 게임 말고 뭐 있어? 우리가 뭐 써야 돼 굳이?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CES에서 써야 돼, 이거 다가올 미래야 라는 것들을 쫙 보여줬어요. 사람들에게. 앞으로 헬스케어도 메타버스가 될 거고, 쇼핑, 광고 뭐든 다 간에 메타버스가 없는 곳이 없을 거야. 실제로 이러한 제품들 한번 써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인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됐었다. 그래서 이 역시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의 속도를 좀 앞당길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면서 가기보다는 반자율주행부터 하면서 여기에서 일단 돈 되는 사업 위주로 먼저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좋게 봤던 게 그래서 전장 부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량 디스플레이, 뭐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관련된 텔레매틱스 부품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탑재의 이 침투율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다 빠르게 나올 것 같더라. 마지막 AI였는데, 솔직히 이번 CES 2023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화두는 바로 AI였어요. 오죽하면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과거 경기 침체 위기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적인 혁신 아이템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스마트폰, 그게 4G, 이런 부분이었어. 근데 이번에도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그러한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해. 근데 그게 AI가 될 것 같아 라는 전망과 발표가 여러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CES 2023에서 막 여러 가지 제품군들, 막 섹터군들 막 쇼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거의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가 바로 이 AI였더라. 메타버스, 자율주행, 뭐 여러 방면에 있어서 AI가 안 들어가는 곳이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다 여러 방면으로 AI가 들어가더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AI의 앞으로의 혁신적인 또 성장성을 또 눈여겨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10년 좀 중장기적인 투자 호흡을 바라봤을 때는 IT 측면에서의 이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쪽을 쉽게 보지 마시고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뭐가 더 기술적인 혜자와 또 내가 투자에 대한 기회 창출을 노릴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여기 출연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다음 무새가 되어 보세요. 종목 장세 때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저도 요즘 들어 막 다른 많은 이제 투자 대가분들 실질적으로 전업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보는데 지금 너무 설레어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 돈벌 장세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박스 장세 때는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부지런한 대로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는 장세거든요. 이게 상승장, 하락장 때보다도 박스장이 더 어찌 보면은 일찍 일어난 새가 더 많은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그때그때마다 주도주가 계속 바뀌거든요. 박스가 이렇게 그려지면 박스는 상승했다가도 떨어지고 다시 또 상승했다가 또 떨어지고 이거를 자꾸 반복하잖아요. 근데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올라갈 때 주도주가 나오는데 이게 조정 장세에서 꺾여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간 돈들이 새롭게 올라오는 장세 때 새로운 종목군들로 또 쏠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초기 때 미리 캐치하고 딱 잡아 놓으신 분들은 깔끔하게 먹고 빠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율을 높이면서 계좌 수익의 그 상승률들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 만한 장세인데, 근데 이거를 사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공부를 안 하시고 좀 게으르시고 특히나 남들이 돈을 벌었다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꼭지점에 사서 물리고 꼭지점에 사서 물리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엇박자만 타면서 계좌는 오히려 거꾸로만 가는 장세. 그러니까 이 장세가 누구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진짜 악몽 같은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장세는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공부를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곳에서는 시한폭탄이 터질 위험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지금 저걸 살까? 저걸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건 왜 올랐지? 그러면 저 관점으로 앞으로 올라갈 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만 더 앞서서 생각해서 앞서서 잡아서 올라갈 때 또 팔고, 이런 좀 공부와 그런 투자 자세를 좀 보여주시면 이번에 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 계좌가 작년에 뺏겼던 돈들 다 어찌 보면은 차근차근 또 복구해 나가시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무엇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투자 채널에도 많은 분들 나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과정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고 안 올라간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 2017년부터 거의 한 지금까지가 사이클 장세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한 2011년부터 16년까지는 정말 박스권 장세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개별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죠. 화장품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바이오도 있었고, 쟁쟁한 주식들이 많았는데, 정말 그런 박스권 장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또 얼마나 주도주를 잘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이 투자 아이디어, 어떤 쪽으로 돈이 쏠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장세에서 분명히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이수빈 대표님 영상 자주 한번 보시고 충분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